예,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네, 좀 이때는 많이 한 사례 임의로 이렇게 토론을 해 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역할 분담을 살짝 나눠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첫 번째 발제 내용이었던 MG 세대가 아니라 2030 세대라고 이제 용어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선호하는 정책 PR 방안에 대해서 분석에 대해서 먼저 홍문기 교수님, 그리고 도영희 교수님, 그리고 이원익 교수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시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어느 분부터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국제학문교수님 김종규 연희라고합니다. 사실 저는 PR학회 이제 한번 아무도 시도해봐갖고 전공은 저는 정치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여기 교수님 저희가 부산에서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좀 경청하는 마음으로 계속 듣고 있었고 사실 공부하는 입장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열심히 제가 또 첫 번째 또 저희 우정부 선생님 하시는 얘기는 제가 막 좀 열심히 재미가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제가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듣는 얘기보다는 또 조금 현장에서 아주 좀 많은 홍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재밌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네 가지 관점에 대한 그 말씀을 딱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저희가 수업 같은 거 해보면은 코로나 시국 때는 학생들이 막 단톡방에 뭘 올리고 하면은 막 몇십 보는데 요즘은 이 미디어 홍수인 거예요. 정보의 홍수. 안 봐요. 차라리 그냥 그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냥 문자를 딱 메시지게 70자 안에 딱 녹여내는 걸 더 잘 듣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SNS가 이게 맞느냐 아니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을 보고 오히려 현수막 대자보 대학교 때 대자보 붙였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정책을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사실 저는 좀 제가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홍보 방법에 대한 정책 홍보인데 저는 이제 부산 경남에 사시는데 저는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저희 중간 보고회 때도 한번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운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청년 세대가 가니까 저희 이제 대구 교통방송에서 제가 하루에 3-4번씩 듣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서 청년 가족 친화형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막 재미나게 막 대구시가 홍보합니다. 청년 정책은 대구 이렇게 막 하면 약간 이게 세뇌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정책은 대구로 이게 막 떠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미디어를 하려고 하는 방법들의 어떤 효과가 청년 정책에서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아까 뒤에 보면 또 SNS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전통 미디어의 어떤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경험상 지금 계속 효과 조사를 해보면은 온라인 SNS가 그렇다고 누구가 누구 위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 경험상 그냥 안전빵으로 포트폴리오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매체 절반, SNS 절반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대중매체 3분의 1, SNS 온라인 3분의 1, 5개 교통 3분의 1 이렇게 가는 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젊은 세대 그러면 무조건 SNS, 젊은 세대 그러면 무조건 쇼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중매체도 효과적이고 SNS 매체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까 대구 그런 교통방송이요. 네,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거를 대중매체를 우리가 라디오 광고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조금 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TV 광고는 SA 시급에 하나 15초짜리, 공공은 20초까지는 가져요. 20초짜리 하나 나가면 1억씩 들어가거든요. 저는 8시 이럴 때는.
그런데 그 1억이면은 한 번 노출하는 것보다 만약에 라디오로 가면은 1억 정도 되면 한 달 내내 그냥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라디오를 쓰는 거는 효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라디오를 쓸 때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징글이라 그래서 반복 효과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사이버대학교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사이버대학을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인지도 제고에는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징글을 잘 만들면 효과적인데요. 징글을 만들 때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징글이라는 게 이제 음을 타가지고 랩하듯이 타라 서울사이버대학을 나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만들면 괜찮은데 그냥 대충 만들었다가는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대중매체도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대중매체 안에서 이제 라디오냐 TV냐를 나누다 보니까 라디오가 더 싸니까 라디오를 하는 거고 좋은 거 인지도 제고는 좋은 매체인 라디오는 틀림없으나 서울사이버대학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나 그 징글, 음을 타는 그 반복어를 잘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의 홍콩 교수님이라고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말씀하셨는데 수용자 속성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면서 20대와 30대는 솔직하다. 그 다음에 50대와 60대는 솔직하지 않다. 20대와 30대는 혈기왕성하다. 50대와 60대는 액티브하지 않다. 20대와 30대는 인지도는 낮고 참여도는 높다. 이게 혈기왕성하기 때문이다. 50대와 60대는 인지도는 높지만 참여도는 낮다. 이게 혈기왕성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해관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워낙 부장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와 같은 속성에 비례해서 저희가 PR 캠페인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것은 컨텐츠의 구성과 메시지가 되겠죠. 메시지나 컨텐츠의 구성과 미디어의 활용을 여기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준점을 한 네 가지 정도, 서너 가지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이 서너 가지 내용을 컨텐츠의 구성 방식과 미디어의 활용 방안에 근거해서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 게 정말로 맞는 건지 액티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액티브하지 않으니까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볼 것이다. 신문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맞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은 이슈 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도 생각하는 걸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백큐 시츄에이션 만들어가지고 실험 연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건 사실 실험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사회 현상 연구에 기반을 했다고 보셔서 그래서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찰하는 결과 이렇다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얘기할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디어 얘기할 때 효과 얘기할 때 메시지 이펙트 얘기하고 다음에 미디어 이피션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이펙트 측면에서 얘기 드린 게 아까 얘기했던 리미티드 굿즈, 그 다음에 밈앤 짤을 활용한 카드 뉴스, 요건 메시지 측면에서 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이피션시, 매체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게 SNS만 보지 말고 대중매체도 보자. 그 다음에 대한 매체 별거 아닌데 그 효과 없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이피션시가 높더라 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연결을 100% 다는 못 시키겠어요. 4개를 앞에 4개 곡지로 연결을 못 시키겠는데
뭐 만약에 뭐 무리하게 한다면은 인지도가 낮으니까 자 저희가 실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줘요 저희한테. 보도 자료를 주고 이거 어디까지 언제까지 내보내면 안 된다고 엠바고를 저희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정부의 보도 자료를 글로 푼다면은 우리 같은 홍보 대행사들이 그 보도 자료를 글에 대해서 그림과 영상으로 풀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거는 좀 어린 애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SNS는 자꾸 MZ 2030 대상이고 다음에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대중매체는 어른들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 절대 그렇게 못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다 돕니다.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요.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SNS 콘텐츠를 만들어요. 결국은 동일한 보도 자료인데 그거를 가지고 SNS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글과 그림이 들어가는 게 SNS 모바일 폰이 요만한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최대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길게 기사를 풀어야 될 거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면 이만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 창 안에 넣으려면 결국은 되게 축약되고 압축된 그림과 글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가 그 콘텐츠 만들면요 정부 공무원들이 그거 하나하나 다 고칩니다. 근데 콘텐츠 뎁스가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여기 안에 좀 쇼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동일한 거고 너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봤니? 안 본다고요. 안 보는데 그거를 보기 쉽게 하는데 글로 풀어주는 기자분들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림을 푸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 글로도 풀고 그림을 푸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뎁스는 신문 기사 쪽이 훨씬 더 깊어요. 다음에 우리 온라인 콘텐츠는 뎁스가 약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지도가 높은 애들은 보면은 신문 기사까지 읽은 거고요. 인지도가 낮은 애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 거고 아예 인지도가 없는 애들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사투리를 그냥 헤드라인에 담는 순간 바로 외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벽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장벽. 그래서 일단 외면을 안 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온라인 콘텐츠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신문 자료까지도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최상위는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만족을 한다. 그렇게 그래서 나머지를 다 연결을 못하겠고 인지도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동아대 미건과 권영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세 분 발표를 잘 들었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분 그 발표자분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게 지자체 청년 정책 PR 전략 요 세미나인데 저도 이제 지자체 건강 정책 PR 홍보 사업을 좀 수주를 받아서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3년 동안 1억 5천 지원받아서 이제 부산시랑 같이 도업을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는데 문제점이 이제 예산이 이제 서울과 항상 비교를 했을 때 서울에서는 이게 제가 했던 유사한 사업이 10억, 20억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제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저는 1억 5천 이제 지원받아서 했는데 성과를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뭐 기준이 이제 서울이죠. 서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10분의 1의 예산 가지고 이제 하는데 대학원생 한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인건비 주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해서 이제 스토리로 이제 유기적으로 플랫폼들 사이 엮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여튼 성공적으로 3년 동안 잘 마치기는 했지만 이제 문제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큰 맥락에서 예산 자체가 부산에서 이 정책 PR 홍보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매우 적다라는 거. 뭐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지만 그래도 굉장히 적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서울이 이제 비교 대상이 됐으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제는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SNS 마케팅, 뭐 홍보 이거 유행해가지고 다들 이제 SNS 마케팅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 예산을 팍 늘려서 다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무슨 뭐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SNS 채널 하나씩 갖고 홍보하겠다. 정책들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면은 조회수들이 막 40, 70 이렇게 나오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 구독자 수도 뭐 100명, 200명. 거의 이제 제가 리서치를 2년 전에 했을 때는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예산이 많으면 서울시는 오히려 예산이 많아서
그 조회수랑 구독자 수를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이.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제가 리서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유무를 떠나서 이제 이러한 카더라일 수도 있지만 그 러시아 뭐 이제 인도 일족 국가에서 이제 조회수를 올려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일명의 매크론도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회수를 올려놓고 그거가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동영상 뭐 이런 마케팅 홍보 영상도 조회수 구입을 해서 몇만 명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띄우고 그게 이제 몇십만 명이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있는 데가 뭐 100%다 그랬다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정책 이런 PR 사업 홍보 사업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지표가 공식적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우종무 대표님께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또 이게 조회수로 제가 봤을 때는 평가가 되고 구독자 수로 평가가 되는 게 딱 성공했다 안 했다 그 기준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대행사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럼 대행사를 모집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행사가 있고 다음에 부산에 있는 대행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행사가 부산 가서 일 안 합니다. 왔다 갔다 교통비 안 빠지잖아요. 자, 그러면 10억이면은요 1년에 컨텐츠 한 1000개를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1억이다 예산이. 그러면 1년에 컨텐츠 10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가 우리가 광고 홍보하는 사람이 컨텐츠를 승부하는 거니까 개수가 아니라 그중에 좋은 컨텐츠 만들면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부 홍보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중앙정부는 있습니다. 부처청은 정부 업무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석 평가도 하는데 지자체는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지자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지자체 비교하면 바로 예산 더 달라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 홍보학회에서 지자체 뭐 홍보 대상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PR 학회 말고.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에 평가 기준은 거의 없고 부처청의 그 평가 기준을 따라서 많이 하는데 주로 보는 게 이제 좋아요, 뭐 구독, 뭐 인터액션이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부산시 인스타그램에 거기 구독을 누른다는 건 그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네 엄마 아빠가 부산시 공무원이거나요. 그거를 누르면은 리미티드 부지를 준다고 해서 누르는 거지. 그거를 구독을 한다는 게 우리 카톡에서 항상 카톡방 조용히 나가기가 왜 유행이겠어요? 카톡방이 원체 많으니까 알림 들어오는 순간 짜증납니다. 까똑까똑거리면 그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계정 타고 들어가면은 이것도 여기 기자분들 계시면 이것도 녹취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실 것 같은데 계정 타고 들어가면은 비활성 계정이 절반 이상입니다. 전국 계정. 그리고 뭐 소련, 콩고공화국 이런 데서 들어온 애들 많습니다. 범 내려온다고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게 HS 애들이 만들었거든요. 200억이거든요. 그 해외 광고. 그 국감에서도 지적당했잖아요. 실제 광고 찍고 영상 모델 하는 데는 한 5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195억은 전부 매체 비용이고 그렇게 다 뿌려서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성과평가가 오히려 제대로 되지 않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효과를 줄이고 있다 하는 오히려 역설도 가능합니다. 성과평가를 하니까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제일 좋은 거는요. 구독자 수가 10명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콘텐츠가 간다면 가장 좋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보라고 하는데 보도자료 잘 만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거를 재미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 왜 재미있어서 공부했습니까? 정부 정책이 재미있으려고 재미있는 정책이 없고요. 정부 정책을 재미로 하지도 않고요. 그거 국민의 세금이고 거기에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옛날에 조선시대 밤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서울시의 차이는 예산의 차이고 그 예산 안에는 컨텐츠 개수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그 예산에 그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광고 구독자를 사는 것도 들어가 있고 퀄리티 차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퀄리티 차이는 별 차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가 저 같은 부사장이 컨텐츠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입사원 4년 대학 졸업한 애가 콘텐츠 만드는데 부산에서 4년 졸업한 애랑 서울에서 4년 졸업 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정보가 재미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결국은 제겁니다. 네, 저도 아까 먼저 질문하신 도 박사님과 같은 연구팀에 있고요. 저는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뭐 평소 잘 모르는 저는 정말 뭐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너무 뭐 발표 재밌게 들었고 뭐 4가지 이런 방안은 되게 뭐 솔직히 이경 지정 토론자 역할이라는 게 이야기 듣고 뭔가 반론을 펼치던가 질문을 하던가 이래야 될 텐데 솔직히 뭐 반박 불가합니다. 굉장히 뭐 재밌게 들었고요.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일을 사업을 한다거나 뭐 홍보를 하는 그럴 때도 써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또 가끔 이제 들으면서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굳이 또 반박을 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밈이나 짤을 이용하고 또는 어떤 한정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학생 뭐 젊은이들에게 이제 뭔가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어떤 컨텐츠를 너무 이제 줄여버리는 거 아닌가. 거기에 어떻게 밈과 짤과 그런 데 굿즈에다가 그런 내용을 좀 담을 수 있을까. 너무 거기에 이제 우리가 홍보를 집중하다 보면 실제 담아야 될 내용을 못 담는 거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이랄까 뭐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뭐 아까 뭐 이제 서울 사이버대학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퇴근길에 늘 라디오를 켜면 서울 사이버대학하고 성영대학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2개가 늘 이제 뇌리에 박히는데 그렇다고 그 대학들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다 막 이런 어떤 콘텐츠가 저한테 들어오진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이 하나 있다는 거 하고 또 아까 굉장히 또 재밌는 말씀 제가 딱 귀에 들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2030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인지도 이런 건 낮더라도 굉장히 행동할 의지가, 참여 의지가 높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이 친구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는 방안은 어떤 게 또 있을지. 저 질문을 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연관되는 게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2030, 5060 쭉 여러 가지 얘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연령별로 이렇게 그 내용이 연령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각 세대 내에서 그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PR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수용자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대의 혈기왕성한 사람, 넌-액티브한 사람, 솔직한 사람, 솔직하지 않은 사람, 인지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참여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각 연령대 내에서 구별하는 작업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그 PR 캠페인의 초구 대상이 되는 존재가 스스로 효능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전략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하고 매력 같이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일단 반박 불가사리를 만들려는 목적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실무 이야기를 드리면은 교수님들이 잘 반박을 못 하셔서 일부러 실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항상 홍 교수님이 뒤에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이 교수님 다시 한 번만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럼 밈짤 뭐 이런 어떤 홍보라는 게 너무 컨텐츠를 좀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방식 아닐까 이런 거고요. 일단 저희가 밈짤 이거를 온라인에 하는 거는 이제 초기 접점 때문에 허들을 넘어야 그 다음에 인기가 생기고 호감이 생기기 때문에 허들을 아예 넘지 못하니까 외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의하다 보면 왜 교수님은 애들 졸잖아요. 그러면 골라 이런 것도 하고 애들 일단 주목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지. 근데 그게 강의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1타 강사라는 애들이 전부 재미있으면 일단 집중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공부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게 내용은 어디 가고 미면 짤만 남아버려서 오히려 욕했고, 그래서 항상 저희가 미디어 플래닝 할 때 미디어 믹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SNS 할 때는 반드시 언론 홍보를 같이 해줘야 되지, 이거 온라인 SNS만 했다가는 망합니다. 오히려 이거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실체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언론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항상 같이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미면 짤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닌데 그냥 뭐 그냥 하나의 그 요소, 허들을 일단 넘기는 요소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항상 20대, 30대가 50대, 60대 대비해서 또는 40대, 50대 대비해서 똑같은 정책이나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인지도 호감도는 항상 낮게 나오고요. 다음에 행동 의도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사할 때 항상 조사하는 게 통계법상 33조, 34조 개인의 정보보호 뭐 이런 거에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성별. 그러니까 아예 할당할 때 전국의 성별 할당, 지역 거주 할당, 연령 할당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회 경제로 할당을 못합니다. 그거 그 통계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사후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예 할당해서 고소득, 저소득, 다음에 야당 지지자, 여당 지지자 나눠가지고 보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연령대로 그런 패턴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패턴은 거의 안 잡혀요. 제가 그 광역지자체 보통 16개 광역까지 저희가 세분하거든요. 1000명 조사할 때. 그러면은 보면은 지역별로 다를까 이렇게 막 눈을 부르키고 10몇 년을 지켜봤는데 지역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요즘 3, 4년 동안 잡히는 게 원래 우리나라가 남녀 차이는 안 잡혔는데 남녀 차이가 잡혀요. 이게 이준석이 그놈 효과인지 누구 효과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3년 전부터 여성과 남성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 호감도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뭐 연령 트렌드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이 남녀 트렌드가 변하지? 이거를 우리 정부 정책 공부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 떠나서 큰 범죄에서 뭐 이렇게 아니고 인지도가 낮고 뭐 다 좋은데 키워봤자 벼룩인데 손오공 손바닥인데 이쪽은 앙덩이에서 우리가 행동 의도하고 인지도 호감도 그렇게 세분을 한들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비관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는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분화는 2030이 분명히 5060과 다르다는 세분화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계속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드리자면은 거기서 이제 아까 뭐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된다는데 제가 관찰한 거는 남녀가 드디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인데 동물 보호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자면 그럼 동물보호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아느냐, 인지도가 2030이 약 20%밖에 안 나옵니다. 5060이 40%가 나와요. 그런데 동물보호의 행사에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면 2030 40%, 5060 40% 나옵니다. 근데 2030 20%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인지도 호감도가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40%, 남성이 10%. 그래서 평균에서 20%.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 해봐야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여성, 남성 비슷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이런 게 대해서 세대별로 호불호의 정책이 있었다면 이제 성별로 호불호가 생기고 있다. 그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자체 청년 정책 PR인데 지금 청년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풍부하게 된 것 같고 더 많은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질문들은 회와 함께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논의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김천수 교수님, 민희 교수님 그리고 이슬기 교수님한테 좀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천수라고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정책 성공사에 관련된 발표에 대한 질문보다는 의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세종인데요. 세종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닙니다. 학생들 행사 같은 건데요. 그게 보면은 대부분이 그 시나 지방 지자체에서 그 청년들에게 어떠한 그 공모 사업을 해서 거기서 발탁이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요, 아이들 데리고 뭔가 예술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항상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청년들을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시나 못 보죠. 그러니까 정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PR을 한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하지만 왜 자꾸 청년들은 빠져나가는가?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청년의 인생, 아까 잠깐 발표할 때 말씀하셨지만 청년의 인생을 20살 기준으로 봤을 때 짧으면 60년, 80년인데 정책들은 다 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4년, 5년, 또 잠깐 있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건 되지만 그냥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정책들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 대학에서 학생들 나눈다고 해가지고 아이패드 나눈다고 막 하는데 아이패드 나눠줘봤자 1년입니다. 근데 대학은 평생이잖아요. 거기서 뭘 배우고 하는 건데 아이패드 하나 가지고 그게 정책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아까 정권 바뀌고 바뀌면 사업이 바뀌고 또 아이디어 바뀌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해결 정책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좋은 일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 외부에서 능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전북대학교 관련돼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요. 지역 할당제에서 얘기 나온 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연금은 아니고요. 공기업 인사 담당자였는데 하는 말이 지역 할당제를 하니까 우리 기관은 전국에 순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사 발령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 뽑은 친구들은 전국에 돌려도 되고 전북에서 뽑은 친구들은 전국에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냥 듣다 보면은 그 논리에 그냥 은근히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주에서 서울로 다시 옮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 정책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그런 기업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만 얘기만 하고 근데 결국에 청년 정책 나오는 것들 보면은 무슨 해리단길을 만든다, 문화거리 조성한다, 청년 외식 사업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다. 다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전북 전주에 있는 청년들은 음식만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산업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런 정책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청년 정책을 피하는 게 아니라 청년 정책을 피하는 데 있어서 피할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지자체에서 필요하죠.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역 청년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면 그러면은 한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슈 가정 모델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이슈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냥 지자체로서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이슈에. 근데 이슈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PR의 방향이 그러면은 이제 일반 대중이나 공중, 청년, 타겟 공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정부 중앙 정부로 가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지역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며 이런 것들 서울의 GTX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더 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출퇴근을 해결해 준다고 GTX 깔아두고 할 때 부산에 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모든 돈이 거기 가서 사람들이 지역 분산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예산이 간다는 거죠. 근데 지역에는 인프라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더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PR을 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PR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역 단체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시민단체한테 맡기지 말고 지역 자체들이 모여서 PR 전략을 만드는 거죠. 중앙정치권 아니면 시민사회, 언론사 그냥 PR이라는 게 일반 대중만 있는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논의들이 다 뭐 음식을 만들고 뭐 외식을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한 1, 2년짜리 해놓고 몇 명을 왔네. 성과가 어떻게 있다는데 이것도 다 끝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PR의 방향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본인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방향이 이제 진짜 세부 공중들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들이 손을 맞잡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지자체가 어떤 큰 공기업을 자기 지역에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한 PR 전략을 펼침으로써 좋은 기업들이 각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PR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PR이 아니라 PR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우수 정책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하셔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정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종시 이제 지금 계시면서 느끼셨던 것들. 세종시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 이제 80만으로 이제 예상을 했다가 지금 50만으로 줄였는데 최근 뉴스 쪽에서는 이제 36만에서 정체돼가지고 좀 놀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하여간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뭐 소득 수준도 높고 공무원들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여러 가지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지 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적으로 산업부에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뭐 600명 이상인가 고용을 창출을 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뭐 200억을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죠. 예를 들면 사업을 확장할 의지가 있는 그 기업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물하고 전기하고 토지 사용료하고 이게 이제 좀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좀 더 의성 관련 일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의성에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려운 이유를 얘기한 것 중에 그 상수원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공장에 들어왔을 때 필요한 그 물의 양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용인시에서 조성을 하거든요. 용인시에서 아주 그거를 이제 유치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용인시도 물이 없어요. 그 물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여주시에서 가지고 와요. 지금 근데 이제 여주시에서는 왜
용인시에서 쓸모를 여주에서 갖고 가느냐, 우리 농사 짓는데 부족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갈등은 좀 잘 해결이 돼서 이제 그 물은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PR하고 PR 정책 같이 가야죠. 예, PR 정책도 잘 가야 되는 이유 중에는 이 사례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식품 기업 중에 어떤 그 지자체에 대단위로 투자를 딱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그 MOU도 체결을 하고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는데 지역 주민들이 아니 그 산업단지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쌈박한 그런 기업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도축업자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식품 사업 기업이라기보다는 닭 잡고 막 이러는 기업이 들어오고 도축 기업이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기업이 포기하고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 기업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업부의 그런 보조금까지 다 염두에 두고서 이제 사실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것도 잘 안 됐고. 죄송한데 제가 이 타임에 조금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PR이나 이런 광고 쪽의 태생적인 어떤 출발점이 저희는 어떠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그걸 효과적으로 알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교화시키고 그리고 아주 세련된 방식들을 연구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논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의가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부분을 디자인하시고 고민하시고 있는 연구팀도 우리 회장님께서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정책을 컨텐츠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또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하우를 드리려고 했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하는 사람하고도 협업이 만약에 정책을 짜는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인발부가 돼서 어떻게 홍보할 것까지도 이야기가 된다면 그 정책이 짜여질 때 조금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질문들도 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먼저 여기 여러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발제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언뜻 얘기하셨을 때 정부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 그러니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국조실 선정 우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수 사례가 결국 이 정책의 콘텐츠가 우수해서 우수 사례인 거죠. 그렇죠. PR 차원에서 우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과나 이런 어떤 아웃컴적인 측면에서의 우수 사례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일단은 먼저 질문 드리면 두 번째는 지금 소셜미디어에 얼마큼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성이 되었느냐 이런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셜미디어 지표들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분석을 좀 해보시면서 이러한 언급 사례가 인용 사례가 어떤 방식으로 좀 유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이게 어떤 지자체나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에서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꾸준히 올라온 포스트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실제로 유관 분야에 여러 번 이렇게 포스팅이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건지 혹은 이게 진짜로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런 키워드가 이제 집계가 된 건지 일방향성이냐 양방향성으로 지금 이게 뭔가가 어떤 인터랙션이 모종에 있는 건지 이러한 조금의 보다 더 디테일적인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콘텐츠가 우수했던 이 사례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요걸 보면서 좀 느꼈었던 거는 페이스북
그 비중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페이스북은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느끼시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작성을 하는 것도 좀 있지만, 뭐 뉴스를 이제 좀 링크를 걸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도 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2022년 분석 대상 사례 중에서 이제 김제 청년 공간이나 이제 세종 청년 센터가 조금 많았었던 것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북 좀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하게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꽤나 높게 나왔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성과적인 차원에서 좀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었다면, 물론 이거 정책 자체 콘텐츠가 우수 사례 위주로 분석을 해주셔서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더 성공적인 성과적인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었던 그러한 사례들은 아마 또 시흥부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저 이제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러한 사례들의 어떤 소셜미디어 지표라든지 그런 어떤 모종의 인터랙션 수치 이런 것들도 함께 뭐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그것 좀 진짜 저도 좀 시간여를 갖고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집에는 그래서 자료집을 발간할 때까지 진짜 못했지만 그 이후에서 오늘 발표를 해드렸을 때에 그 SNS량을 이제 청년 인구로 나눈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거의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보니까 예상보다는 꽤 큰 편차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 예를 들면 이제 김제 청년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세종 청년 센터랑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비슷하거든요. 근데도 이 T 오버 P, 그러니까 그 SNS 토탈을 청년 인구 수로 나눈 거는 10배가량 차이가 나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히 이거는 세종 청년센터 청년 공간하고 이런 그 공간의 그런 특징이라기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10배 차이가 나게 하는 뭔가 다른 게 더 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김제 청년 공간이 흥미로웠던 거는 이후에 모든 지자체가 관심이 있는 청년 인구 유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청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면은 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쭈루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팀이 지금 부산시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2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부산시와 청년정책 관련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청년정책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오늘 그 세 분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제가 그동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접점들이 있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두 번째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라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그 시랑 논의를 하고 청년들과 논의를 했을 때 사실 부산시의 청년정책은 지금 121개의 청년정책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5년째 지금 이제 1기 마지막 해가 올해인 건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 나름대로 굉장히 청년 정책들을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보면 정말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 정책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청년지대가 부산시가 밀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인데 대부분의 일반 청년들은 잘 모르고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공무원들은 우리 다 모든 SNS 통해서 채널 통해서 홍보하는데 왜 청년들은 이걸 모르냐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첫 번째 발제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2030 세대는 무조건 소셜미디어라는
관점을 우리가 좀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 소셜 미디어 시대가 이제 막 우리 도래하면서 우리가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그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어떤 특징, 그다음에 그 새로운 미디어가 가져온 우리 사회 변화, 참여 양상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 미디어들 구분해서 청년들은 무조건 소셜 미디어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콘텐츠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기를 대학 매체들을 활용을 해라. 특히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그 얘기를 시와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브리타임 같은 거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플랫폼, 그 다음에 학과 게시판이나 취업 사이트, 그 다음에 설문조사나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청년들이 선배들에게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주변인들로부터 얻는 정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보를 신뢰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필요한 것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채널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 채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천수 교수님께서도 사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정책, 이제 2기의 정책, 앞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책 홍보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목표를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정책에 더 활발히 참여해서 그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실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청년이 시에서는 다양한 이 청년 사업들이 있는데 많이 참여해줘라고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년과 지자체 간의 신뢰라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한 4개월 정도 청년들과 시 관계자분들과 회의를 했을 때 청년들이 토론에 와서 토론을 하면요, 그 시에 대한 뭔가 성토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21개의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들을 보면 내가 20대였을 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되게 내가 활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을 되게 많은데 청년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불만이 있어요. 그걸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정책 이전에 그 정책을 추진하는 그 어떤 당사자, 그러니까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도 청년이 지자체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하고도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정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가 너무 크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121개 사업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광주나 대구나 이런 데는 100개가 넘지 않으니까요. 근데 새로운 정책들을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정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전의 정책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새로운 정책이냐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청년들이 보면 이제 마치 MZ 세대라는 개념이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이용하는 개념인 것처럼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을 진짜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 아니면 시가 시의 어떤 예를 들어 시장의 어떤 업적, 시의 업적, 다른 지자체 간의 경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청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청년과 지자체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홍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홍보 전략으로서 우리가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어떤 수단의 측면이라면 결국에는 홍보도 폭넓게 생각하면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나 어떤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부산시의 청년 정책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소셜미디어와 더불어서 청년 정책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돼서 잠깐 좀 코멘트를 드리면,
아 부산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일단. 그리고 든 생각 이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단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 딱 복귀를 했을 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에 100개가 넘는 제품들을 10개 이하로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100개 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 해가지고 10개 정도로 10개나 그 이하로 줄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이 공론화 같은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걸 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또 예상이 되냐면 저도 이제 공론화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서울시 교육청 공론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공론화는 평균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뭐 예를 들면 짧게는 한 며칠, 길게는 뭐 한 달 이상 한 사람들이 주변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부산시의 공론화 청년 정책 이거 제가 공론화에 참여하는데 이러이러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후배 이런 식으로 계속 쭉 퍼지는 그런 효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수치를 보여주시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대상자한테 굉장히 큰 베네핏이 가는 걸 텐데도 불구하고 조사된 수치들 그리고 그 안에 반응들은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만도 못한 마케팅 활동의 결과들이거든요. 수치들이 따져보면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PR학회에서 이걸 다루는 게 신의 한 수다. 왜 이 수치를 높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밥을 벌어 먹고 사는 부분인데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냐면은 저 역시도 부산시청 URL 도메인이 찍힌 이메일이 오면은 메시지를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메일 찻줄에 가로치고서 광고라고 떠서 메시지가 나오면 그 다음 걸 안 읽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이렉트하게 너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산시청의 메시지야라고 다이렉트하게 알려주는 순간 그 친구들은 설득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또 속여먹으려고 뭔가 하나보다라고 해서 아예 메시지를 안 받는 블로킹이 일어나는 거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고 인다이렉트하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주는 건데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해서 부산시와 정책의 효용성을 조금 도모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또 한번 세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나눠야 되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의미 분석을 통해서 카인즈 분석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곽동진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 고려대학교 곽동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미니 교수님 연구팀에 같이 있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정기 교수님의 발표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부산시의 보도자료가 이렇게 시기별로 집중돼 있다는 사실 좀 특이하기도 했고 또 특히 연말 연초에 집중돼 있다는 게 좀 특이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방하고 부산하고 서울하고 이제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공무원 수가 동일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지방 공무원이 무능한 건지 부산시 공무원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언론 매체 한계가 있는 건지 혹시 어떤 구조적인 문제 혹시 뭐 PR 이 미디어 쪽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떤 매체들이 주로 받아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저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보도자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보도자료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만드시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정책이 나왔을 때 보도자료가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PR의 입장에서 어떠한 정책 홍보를 뭐 보도자료를 낸다고 할 때 하나의 뭐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주의 있으시면 생각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정책 결정론, 우리 그 보도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정책 홍보를 하시는 담당 공무원의 의지의 문제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께 뭐 조언을 구하니까 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거 내 생각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담당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부산시 청년 정책이 121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하나의 보도자료만 예를 들어서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5개월에 214건이라는 제 생각에는 되게 처참한 어떤 그런 기사 생산량이 나타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동명대학교 관공부학과는 뭐 대학 자체의 브랜드 인지도가 되게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2018년에 대학에 들어오면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 학과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매체를 한번 제가 직접 운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뭐 관공부학과 교수도 하고 그냥 뭐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매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다음에 유튜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일주일에 하나 정도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거의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동명대학교 이정기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아마 부산시의 청년정책 관련된 기사보다 많이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물론 제가 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어떤 재밌는 활동을 하고 컨텐츠를 컨텐츠로 담을 수 있는 어떤 코어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겠죠. 그리고 보도자료를 작성합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기사화 시키고요. 그 기사화된 거를 SNS와 유튜브에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엄청 귀찮은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집에 가면 퇴근하고 그냥 보도자료를 한 권씩 쓰고 잔다라는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동명대학교 자체 입시율이 아주 높거나 탈정률이 뭐 아주 낮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과의 탈정률은 0%대예요. 1%가 되지 않거든요. 아마 거의 최고로 낮은 부산 지역에서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런데 좋은 정책이 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배운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책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영혼을 갈아 넣으면 214건에 5개월 동안 보도자료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그 돈만 주면 뭐 써주고 뭐 이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담당자의 의지, 적극적인 의지면 충분히 뭔가 개선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그 정부기관에서 2년 정도 이제 대변인실에서 있었는데 이게 사실 보도자료 쓰는 사람들은 그 사업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 대변인실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도자료 쓰고 그걸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승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에 그 전문 보도자료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있다면, 두세 명 있다면 그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코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계속 글을 써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정책사를 보고했던 거를 글을 써서 내는데 이게 맞춤법도 틀리고요. 비문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정책 홍보팀이나 이런 데서 또 다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정만 하고 너무 불러줍니다.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안 바빠, 그러니까 대충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료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홍보팀이나 이런 데 스텝이잖아요.
스텝이 붙어가지고 자꾸 보도자료에 지적을 하면 이게 터집니다. 사업화라는 거냐 홍보하라는 거냐. 그런 것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타이밍에 네.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김희국 국제신문 편집국장님께서 계셔서 네. 신문사 입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질문들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마이크 넘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찾아봤는데 부산시 그 청년 플랫폼 홈페이지가 청년지대인데 그 지금 회원 가입자 수가 7월달 현재 7,50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 직접 보면 좀 나오겠다 이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요. 그 농담 하나 더 하면 아까 그 우정우 대표님 부사장께서 계속 이제 MZ 세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SNL에 그 주현영 씨하고 보수가 나온 편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저 SNL하고 네. 보수가 주현영한테 MZ 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현영이 바로 잡아주잖아요. MZ라고. 근데 저희들은 다 MZ로 알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전부 MZ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이 좀 크구나. 오늘 하루 종일 MZ 얘기가 나왔는데 딱 한 분만 MZ라고 바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여기까지 그냥 우스갯소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시각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다르니까 조금 다른 틀을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언론 여기서 이제 정책 방점을 두자면 정책이 아니고 PR인데 저희 언론사도 똑같이 홍보하고 비판을 하는데 저희는 사실 홍보보다는 비판에 약간 더 중점을 둡니다.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논의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 보도자료인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보도자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자들이 저희한테 보도자료 시나 구라 아니면 이런 데서 보도자료를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냥 다른 기사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욕을 했습니다. 뭐하고 이때까지 뭘 하며 놀아서 보도자료만 가지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라는 인식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포털에 그냥 쏘는 온라인용으로 쓰고 저희 지면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산시가 아침에 10몇 개씩의 보도자료를 띄웁니다. 띄우고 그걸 기자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하는데 실제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써도 다른 식으로 씁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요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이정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사 건수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할 건데 부산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언론 매체 수가 다릅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언론 매체가 굉장히 다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언론 매체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생겨난 인터넷 언론 매체도 부산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필드에서 배울 때 보도자료를 쓰지 않는 연습을 않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는 정책 홍보자료는 저희 잘 안 쓰고요. 가급적인 보도자료를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지면에 낼 거는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합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왜 해야 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중에 대부분 좀 맥락이 좀 비슷하게 흐르는데 부산시가 만드는 보도자료는 부산시가 얘기하고픈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MZ세대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30대, 40대 이상의 공무원이고 계장, 팀장, 과장, 국장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보도자료들이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걸 보고 이 보도자료에서 문제점이 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관계자한테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추가 취재를 합니다. 추가 취재를 해서
기사 방향을 대부분 다 바꾸는 건데 여기 논의에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데 사실 저희한테 보도자료는 굉장히 딜레마라서 아마 그 생각들을 조금 다시 해주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 그러냐면 어젠가 그저께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김영철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부산의 미스매치가 너무 심하다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부산시가 아까 121개 사업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이제 분야에 마련하냐면 주거 분야에 굉장히 많은 치중을 합니다. 근데 실제 따지고 보니까 MZ세대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는 취업, 일자리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거복지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실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건 그것보다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눈에 들어오진 않죠. 그때부터 이제 미스매치가 계속 생기니까 어떤 콘텐츠를 갖다 주더라도 이 친구들 눈에는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 이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는데 뭐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카인즈 분석에서 비슷한 의문점을 가졌고 그리고 큰 맥락에서는 이정기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제안들과 그리고 플랫폼의 중요성에 동감을 해서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카인즈에서 한 53개 정도의 일간지가 실제 분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중앙지와 지방지, 경제지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걸 다 그냥 분석을 하신 건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합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부산시 정책이 실릴 수는 있지만 그런 좀 차이점들 때문에 실제 그 기사 분석 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실 때 방송도 클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방송까지 포함을 시킨 건지 아닌지. 그러면 사실은 방송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뿐만이 아니라 실제 청년 정책에 관련된 방송 자료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라서 조금 분류를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방영이 됐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더 분명한 그 자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플랫폼 중요성을 말씀하셨을 때 그 지대, 부산의 지대와 서울은 통 이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100분 토론에서 청년 정책에 관한 그 토론 끝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고 그리고 청년 정책 PT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거기서 둘 다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게 이렇게 많은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해서 이걸 PR하라 이런 그 미션들 거기에 가장 큰 호응을 받았었거든요. 청년 정책이 121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PR할 것이냐인데 이걸 통으로 일목요연하게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은 무엇이고 가변적인 정책은 무엇이고 이런 정말 좋은 정책들을 담아내는 틀을 만들어가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중요성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그걸 여기 정책을 세울 때 2분기 세울 때부터도 이 플랫폼 구성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PR을 해 나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릇을 5개를 크게 만들어서 5개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해야 되는 거죠. 산업 박스 해서 한다든지 성장 박스라고 해서 배움 카드 그리고 은행에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성장 그 라이프 스타일별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대학 졸업 시즌쯤에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선상에서 이렇게 쫙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서부터 홍보에서부터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다 IMC 얘기하시고
OSMU 이거를 일원화시키는 것들을 아마 정책 기획을 할 때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거에 같이 함께 가는 그런 PR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미없는 개회사를 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가 듣다 보니 재미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두 고공학번 우리 부국장님과 부사장님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겠다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저는 8월 31일까지 이제 부산대학교 언론사 주간 교수직을 맡고 있다가 이제 내려놨는데요. 맡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에브리타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브리타임에다가 우리 지금 기사 쓴 거 이걸 에브리타임에다 노출을 시키자 뭐 이렇게 해서 거기다 바로 노출을 시키나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론은 걔들끼리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에브리타임 좀 가볍잖아. 가벼운데 그거 우리가 지금 그래도 나름 쓴 기사를 갖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바로 걸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몇 개 정도 그냥 링크만 노출시키자. 그렇게 가볍다라고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얘들이 또 어떤 캐릭터들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영상 뉴스 같은 거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거나 하면은 클릭률이 대부분 다 고만고만한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있어요. 간단한 거는 뭐냐면 생각지 않은 재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대 학장님이라 학장이다 이러면 되게 막 무게 잡고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예술대 학장님이랑 호탕하게 웃고 막 깔깔깔 호호호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막 그래갖고 쭉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또 당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우동무 부사장님 얘기했던 그런 부분하고 약간 매치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랬습니다. 가볍다고 싫어하고 여기서는 가볍다고 싫어하고 재밌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꼭 절묘한 경계를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아까 개회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만 보도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돼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도양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서울시가 부산시에 비해서 보도 어떤 컨텐츠의 다양성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도 자료가 또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사형 광고 뭐 이렇게 또 이어지고 이거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선 차치하고 그 PR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한 결과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관심을 언론재단 프로젝트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카인즈가 우리나라에 거의 나오는 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언론사와 신문사와 온라인 신문사와 방송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구분해서 사실 214개를 뜯어본다라고 하면 사실 통계적으로 아무런 유의미한 부분이 없어서 사실 조금 제외를 했는데 또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하면 그리고 한 1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좀 구분한다라고 보면 어떻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제가 이거를 논문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플랫폼을 구축해서 PR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윤수 선생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데 플랫폼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기에는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참여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사례를 설명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중재위원회가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은 그거더라고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근데 그게 다 보도가 되는 건 아니니까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은 서포터즈를 통해서 취재하게끔 해서 SNS 업로드하는 전략들을 택하는 것 같은데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산해낸 정보를 하나도 뭔가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하는 전략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남해에 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긴 어디? 네. 그리고 바다 색깔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3시부터 좀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청년 정책 그리고 PR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인발부되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또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데 저분들은 잘 모르네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은 이제 저희 안주가 되어서 네,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그때 다양한 이야기꽃도 나누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저 잠깐만요. 예. 네. 이거는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켜져 있습니다. 네. 아까 왜 PR 정책 PR도 중요하지만 PR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희도 공부할 때 이렇게 실제 내일이라 생각을 하고 온 거.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은 저도 임원이니까 회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홍보대 행사를 하고 저희가 연봉 초봉을 4천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지방의 학생들이 무지하게 지원을 하고 올라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지방 균형 인재 선발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근데 올라올 때 너무 고생하겠다. 왜냐하면은 연봉 보고 올라오지만 사실 생활비 쓰고 남은 게 없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애들은 4천 받으면 저축을 합니다. 근데 올라와서 원룸 고시원 생활하면서 무지하게 힘들다. 그래도 그 꿈을 응원하거든요. 그래도 살아남아라. 나도 지방에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또 지방에 또 대전 같은 데 DNC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공부도 행사. 거기 차라리 저런 데 가지. 대전 있는 애들은 하는데 거기는 또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는 좋습니다. 거기에 그렇게까지 생활비가 비싸지 않으니까요. 근데 걔들이 연봉이 그 정도가 또 안 돼요. 연봉이 걔들은 한 3천 될까 말까.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애들은 돈 보고 올라왔는데 제발 살아남길 바라고 그리고 얘들한테는 필요한 게 아까 미스매치 얘기하셨지만 주거가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럼 부산은 왜 주거를 서포트를 할까? 다 의문이긴 합니다. 서울은 원체 집값이 부산보다 3배 이상 차이 나니까 주거 서포트가 되고. 그거 좀 주거만 서포트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주거 일자리 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주거나 일자리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시비가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분야의 포션이 크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서울에 올라오는 애들은 처음에 고생하지만 나중에 좀 편할 것 같고요. 대전이나 부산에 있는 애들은 처음에는 편한데 나중에는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층계별로 지원 정책이 다 들어가는 게 실제 그런 부산이나 그 지자체 청년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생활 만족도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121개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다 필요한 것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고생하는 애들 위해서 주거 서포트도 필요하고요. 후반에 대전에 있는 애들이 지금은 괜찮은데요. 얘들이 이제 자식이 커서 애를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면 그때 또 절대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지방 균형 인재 선발 이런 서포트들도 들어가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친하게 지냅니다. 나빴을게요. 그 보도자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 보고 보도자료 쓰라 그러면은 위에 과장들이 제일 정책을 잘하는데 안 씁니다. 밑에 갓 주무관 애들 9급, 7급 애들 쓰라 그러니까 뭐를 압니까? 개판으로 쓰죠. 거기에다가 이거 안 돼! 양 늘려 그러니까 그냥 찍어냅니다. 부서별로 경쟁이 붙습니다. 대학에 학과했듯이 각 부서별로 한 달에 할당량을 때리니까 보도자료 밀어낼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뿌립니다. 뿌려. 그러고 그거 안 되니까 글짓기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공보실이나 대변인실에서 공무원이 안 되니까 기자 출신 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또 하는데 또 그분들도 고생입니다. 이게 보도자료가 글짓기가 아니거든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보도자료는 거기에 정책을 오래 본 사람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사를 하고 싶다. 그럼 최근 5년간 기사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조선일보는 3월 1일 날 어떤 기사 내보는 게 좋을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왜 그거 보도자료 안 봐도 부처 출입하다 보면은 너네 뭔 얘기할지 뻔히 보이듯이 저희는 또 이 보도자료 내기 전에 오늘은 어떤 보도자료 내면은 어느 일본은 받을 거라는 걸 바로 아는 게 신문을 다 읽어버리면은 3월 달에는 어디에서 요거를 밀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디에다가 뿌려. 계절이 6월 달이 되면은 뭐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지피치기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보도자료 내지 말고요. 부산 언론들에 대해서 5년간 철저하게 한번 공부를 하고 보도자료를 쓴다면 부산시 보도자료 보도가 엄청나게 됩니다. 용역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조직이랑 하다 보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청년 희망 정책과랑 같이 하는데 주 부서기 때문에 그 부서의 주요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 주무관 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순환보직이 이게 자꾸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지역 정책이거든요. 지역 발전 정책인데 어느 정도 알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나고 그분이 새로 오신 분이 이거를 파악하려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끝날 때쯤 대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굉장히 정책 거버넌스 조직의 조직 차원의 거버넌스도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라는 저도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7급 주무관들이 제일 일 잘합니다. 7급 출신인데 붙박이들이 있어요. 안 가고. 보통 위에 5급 행시 출신들은 출세를 위해서 지자체에 있다가 또 중앙으로 올라가는데 7급인데 한 6년, 8년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딱 잡아가지고 두드리면 조금 나긴 합니다. 그 찾아보면 있습니다. 조용하면서 혼자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총무이사님께서 그 다음 행사 진행 관련해서 코멘트 있을 거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